네, 안녕하세요. 예산관리 수업입니다. 공지사항을 이미 올려놨거든요. 공지사항 올려놨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 하셨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대면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때 중간고사는 4학년들이라 가지고 부담 안 주려고 중간고사는 생략하기로 했죠. 생략하기로 하고 기말고사 평가만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이미 드렸는데 4월 19일에 월요일이죠. 이제 금주 월요일에 일요일에 학교 당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비대면으로 다시 돌려야 된다 그러는데 급하게 비대면으로 돌리는데 강의를 찍을 시간 자체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휴강 공지를 올렸죠. 휴강 공지를 올렸는데 추후에 이제 보강을 잡아야 돼요. 보강을 잡아야 되는데 학교 당국에 이제 조교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 비대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행정도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휴강을 했다라고 해서 보강 날짜를 별도로 잡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강의를 촬영을 해서 올릴 겁니다. 올릴 거니까 기한은 좀 넉넉히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다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출석에 불이익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요번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중간고사 기간이 2주죠. 2주인데 저는 수업을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집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시킬 테니까 그것도 기한 내에 다 보셔야 돼요. 기한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강의를 올리는 교수 입장에서. 기한을 정해놔 놓고 그 기한 내에 들어야지만 출석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 강의는 들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옵션에 기한이 지났더라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옵션으로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기한 내에 들으셔야지만 출석 인정이 돼요. 그래, 그 이후에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강의 내용은 숙지를 할 수 있지만 출석이 결석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런 거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하셔가지고 출석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릴 게 좀 더 있는데 여러분들 이 예산관리 수업은 지금 대면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다른 수업 중에 비대면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던 수업들이 있을 거예요.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로 수강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을 텐데 최근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대면 강의로 온라인 강의를 신청을 해서 들었어. 들었기 때문에 출석 인정도 됐다고. 근데 한 이틀 지나서 갑자기 결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전산 프로그램의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제법 생겼어요. 그런 일이 제법 생겨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저께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교 전산팀에서 그 오류를 수정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출석을 했는데 결석으로 바뀌었던 사람들도 다시 출석 인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오류 수정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류 수정이 안 돼가지고 출석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한테 나중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돼요. 메시지를. 우리는 이제 비대면 강의가 오늘부터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기한 내에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수강을 하면 출석 인정이 될 건데 2, 3일 내에 혹시나 결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당장 바로 제가 리플을 달아준다든지 혹은 출석으로 바로 변경을 해준다든지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저도 시간이 여의치가 않고 바빠가지고 그러기는 어렵고 제가 여러분들 메시지들을 다 취합해놨다가 한 번에 반영을 다 할 거예요. 한 번에 다 반영을 하고 나중에 성적 처리를 하기 전에 일정 기한을 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할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출석 자료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출석 인정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은 제가 다시 또 피드백을 달라고 기한을 정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학교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메시지를 받은 건 아닌데 학생 몇몇이 그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게 주춤하지가 않죠. 주춤하지가 않고 그나마 김해는 조금 청정 지역이었는데 김해에서도 지금 확진자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교내에서도 이미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물론 학생이 아니라 교직원이지만 어쨌든 동선이 겹치면 좀 불안하죠. 그리고 김해 공항에서도 확진자가 제법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김해가
발칵 뒤집혀서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로는 앞으로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 그러니까 기말평가 때까지 전원 전체 다 비대면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제가 공지를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뭐 공지가 가겠지만 차질 없이 비대면 강의지만 퀄리티 있는 강의를 찍어가지고 올리도록 할 테니까 뭐 어찌 하겠습니까?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동선을 최소화해가지고 기말평가 때 혹시나 기말평가가 대면으로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해보죠. 그죠? 동영상 강의로 촬영해서 올리니까 그죠? 우리 NCS 사이트에 있는 교환을 화면에 바로 띄울 수 있어서 그런 건 또 좋네요. 자, 제 기억이 맞으면 60페이지인 것 같아요. 60페이지. 60페이지. 3-2에 전사 예산 계획의 편성이 되어 있죠. 길게는 안 할 겁니다. 오프라인 강의 때도 그렇게 길게는 안 했죠. 자, 전사 예산 계획의 편성. 학습 목표. 기업의 추정 예산 규모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종합해서 전사 예산 계획을 편성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첫 시간에 예산 편성 과정이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다음 연도 1월 중순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고 다음 연도 1월 초중순경에 그룹 전체 회장님 보고를 통해 가지고 회사에 전사적 예산이 어떻게 세팅되는지는 이미 다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자. 업무 분장이나 마찬가지라더라. 자, 필요 지시. 종합 예산의 의의가 돼 있죠. 종합 예산이란 화폐 단위로 나타낸 다음 연도 경영 계획으로서 기업의 모든 단계별 예산 수립 책임 단위에서 수립된 예산을 종합한 것이다. 종합 예산은 각 예산 수립 책임 단위에서 수립되는 예산안을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경영 계획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높여준다. 자, 요것도 올리면 돼요. 처음에 예산을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한다 했느냐? 기획팀에서 모든 예산을 다 세팅을 해가지고, 그죠?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일선 부서의 의견을 다 수렴한다 그랬죠. 일선 부서의 의견을 수렴을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기획팀, 그룹으로 따지면 계열사가 만약에 한 40개 계열사가 된다. 그럼 40개 계열사의 기획팀들이 다 모이는 거죠. 다 모여가지고 그룹 자체에서 전략경영본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이나 방침, 어떤 거, 내년도 뭐 실업률이 얼마나 될 거냐, 이직률이 얼마나 될 거냐,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거냐, IMF에서 예상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예상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변동될 건지, 그리고 유가는 또 어떻게 변동이 될 건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을 쳐가지고 그룹의 전략경영본부에서 세팅을 하고, 이 세팅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각 계열사별로 배포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획팀이 그 세미나에서 그 계열사별로 배포한 자료를 갖고 와서 기업 내부에서 각 팀별로 팀장들을 불러 모은다 그랬죠. 그래서 회의를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룹에 가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을 세팅해가지고 보고받고 왔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내년도 예산 혹은 중장기 사업 계획에 대비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 지침에 맞게끔 이 지침에 근거해가지고 예산안을 짤 거니까 각 팀의 팀장님들은 각 팀마다 배정되어 있는 그 예산, 작년도에 배정되어 있던 예산 대비 실적,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했더니 어느 정도 실적이 이루어졌는지, 초과 달성을 했는지, 혹은 과소인지 부족인지 이런 걸 사유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그걸 다 피드백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기획팀에서 그걸 다 집계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집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영업팀의 팀장으로부터 내년도 매출 예산을 뽑아오죠. 팀장님, 내년도에는 매출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죠? 신규 업체로 수임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계약하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단가는 어떻게 맞출 겁니까? 그래서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데요. 이걸 먼저 세팅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 공장장이나 제조팀장을 부르죠. 그죠? 내년도에 우리가 매출이 요 정도 일어날 거라고 봤으니까 올해 공장에서 요 정도 캐파를 늘려가지고 찍어내야 된다. 근데 그 찍어낼 때 주의해야 될 게 우리 회사는 매달 혹은 매년 창고에 재고로 쌓아두는 재고의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으로부터 팔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도 파악해야 되겠고 그게 기초 재고고 그리고 우리는 매월 말마다 창고에 쌓아놔야 되는 기말 재고 개념의 재고도 파악을 해서 단기에 필요한 수량 몇 개를 찍어내야 되는지를 세팅을 하겠죠. 그럼 몇 개를 찍어내야 되는지를 세팅하고 나면 원재료를 얼마만큼 사와야 될지가 세팅이 되겠죠. 그때 원재료를 사올 때도 작년에 사용을 다 못하고 남아있는 원재료도 있을 거고 매월 말마다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비축해야 되는 재고의 수량도 있을 거고 그죠? 원재료도 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원재료가 세팅이 된다. 그러면 원재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세팅이 됐으니까 이제 구매팀을 또 조져야 되죠. 구매팀을 조져 가지고 원재료를 이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몇 군데 업체에 컨택을 해가지고 최저 단가를 맞출 거냐. 너무 최저 단가를 맞추다 보면 퀄리티가 또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퀄리티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춰가지고 재고를 확보할 수 있는지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루트를 몇 개 정도를 해가지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또 여분도 좀 둬야 될 거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조원가라고 표현하죠. 제조원가 중에 원재료 예산을 세팅을 하죠. 그리고 나면 인사팀장을 부르죠. 인사팀장을 불러가지고 올해 우리가 매출 예산이 요 정도가 된다. 그래서 요 정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생산 예산이 요 정도가 된다. 올해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요 정도를 찍어내야 된다더라. 그래서 우리는 원재료를 요 정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요 정도 올해 찍어내려면 인건비, 인력은 얼마나 소요될 건지 그거를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지 그 충원을 할 때는 정규직으로 충원할 건지 계약직으로 충원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계약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인건비 예산을 또 뽑아내죠. 그리고 나면 또 뭐합니까? 총무팀, 각 팀별로 판관비 예산을 또 뽑아내야 되죠. 판매관리비. 그죠? 이런 것들을 뽑아낸다. 일반적으로 판매관리비를 뽑아낼 때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판매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하다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각 팀별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경향이 크지만 우리가 내년 혹은 중장기로 5년 내에 판관비 예산 중에 얼마만큼 들 거라고 미리 세팅돼 있어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 임차료 같은 거. 세를 얻어가지고, 공장을 세를 얻어가지고 장사를 한다. 근데 공장 계약 기간이 5년이라더라. 지금 1년밖에 안 됐다더라. 그러면 매년 지급해야 되는 임차료는 이미 세팅이 돼 있죠. 그런 거는 추정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감가상각비라는 거 있죠. 정률법에 의할 건지, 정액법에 의할 건지. 어쨌든 그 자산의 내용 요소에 따라 가지고 감가상각비, 내년에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될 건지 이미 다 세팅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큰 금액들 위주로 세팅을 하고 나서 나머지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각 팀별로 받는 거죠. 그죠? 필요한 금액을. 그리고 나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영업의 수익은 뭐 이런 거겠죠. 우리 회사에서 자금을 필요로 해가지고 자금을 세팅을 해서 은행이나 이런 데로부터 차입을 해왔다. 혹은 회사 내부에 현금 자산이 좀 남는 게 있다. 뭐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은행에 박아둬가지고 이자라도 받아먹으면 좋지. 그럼 언제 박아둬가지고 언제 뽑아낼 건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정기예금 이자율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그것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그런 거겠죠.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차입해왔다. 혹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와가지고 낮은 이자율로 차입해왔다. 그랬을 때 이자율이 몇 프로인데 그럼 내년도에 그 차입금에 따른 이자율에 따른 이자 비용은 연간 얼마가 발생할 건데 그걸 조금 더 쪼개가지고 월로 따지면 얼마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죠. 이런 것들을 다 세팅하고 나면 결국에 당기순이익이 나오겠죠. 당기순이익. 그렇게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산 손익계산서와 예산 재무상태표를 뽑아낼 수 있겠죠. 결국 예산 재무제표를 뽑아낸다 그 얘기죠. 그럼 예산 재무제표 뽑아내면 뭐합니까?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이제 임원한테 보고가 들어가야죠. 임원한테. 이사진이라고 표현하죠. 이사회에 결의를 얻어야 되니까, 승인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임원한테 보고가 들어가죠. 그 대표이사도, 대표이사니까 임원이에요. 임원한테 보고가 들어갔더니 임원이 그러는 거예요. 병호야, 내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예산이 안 좋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십니까? 손익이 왜 이렇게 안 나느냐고. 손익이. 네. 각 팀에서 매출 예산, 그리고 제조 예산, 그리고 생산 예산, 인건비 예산, 판관비 예산, 영업의 수익 비용 예산,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취합을 했더니, 손익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럼 사장님이 뭐라 한다 그랬어요? 각 팀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다 뻥튀기 시켜서 올리잖아. 기획팀에서 하는 일이 뭐야? 그걸 적절하게 평가해서 쳐내야 될 거 아니야. 쳐내야지. 그죠? 그러면 기획팀에서 각 팀의 팀장들 전화를 붙들고 계속 사정을 하는 거죠. 손익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예산을 더 줄일 수 없을까요? 줄일 수 없을까요? 그 과정이 바로 전사 예산 계획의 편성이에요. 그리고 종합 예산이고. 다 종합했잖아, 각 팀별로. 그죠? 그걸 지금부터 보자고 얘기. 이미 다 한 얘기예요. 이미 다 한 얘기인데 NCS에 있는 이 교환은 그냥 업무 분작이다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좀 읽어볼게요. 자, 종합 예산의 의의. 종합예산이란 화폐 단위로 나타낸 다음 연도 경영 계획으로서 기업의 모든 단계별 예산 수립 책임 단위에서 수립된 예산을 종합한 것이다. 종합예산은 각 예산 수립 책임 단위에서 수립되는 예산안을 각 팀별로 저가 수립해온 그 예산안을 내가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기업팀에서 이걸 다 수집해가지고, 그죠? 종합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통합만 해가지고 보여줬더니 대표이사가 짜증내잖아요. 손익 안 나온다고. 그럼 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함으로써 경영계획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여주겠죠. 뭐. 그죠? 예산을 더 줄이라 그러면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안정성까지 높아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밑에 종합예산관리의 장단점. 뭐 좋은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장점에 종합예산관리는 경영자 및 조직 구성원에게, 그죠? 혹시나 출력물이 없는 친구들은 이걸로 봐도 돼요. 자, 종합예산관리는 경영자 및 조직 구성원에게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목표 대비 실적의 비교 분석을 통해 목표와 실적의 차이 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서 환경 적응력을 높여준다. 과연 이래 환경 적응력이 높여질지는 모르겠죠. 그죠?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이게 부작용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게 대한 부작용이죠. 목표의식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각 학교마다, 그죠? 취업이 잘 되는 학과, 도대체 어떤 학과가 취업이 잘 되느냐? 이런 거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까 회계, 경영학과의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회계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어느 팀에 가든 회계는 무조건 다 필요해요. 각 팀마다 예산이라는 걸 다 부여받아서 갖고 있거든. 그럼 예산을 집행할 때마다 그 예산 집행과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판관비,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 집행하는 비용에 대해 가지고 4대 법적 증빙이라는 걸 수취해서 격리부서에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회계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일을 안 하면 되죠. 그런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신입사원한테 무조건 시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탑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의식을 부여하고 목표 대비 실적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차이 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환경 적응력.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게 돼가지고 내가 맡은 예산이 있다고. 예산이, 뭐 판관비 예산이라고 볼게. 이 판관비 예산이 어떤 건데,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내가 맡은 예산은 올해 우리 회사의 컴퓨터에 키보드를 교체하는 예산이다. 키보드 교체. 우리 회사에 컴퓨터가 총 1000대가 있다. 1000대가 있는데 작년에 키보드 교체 예산을 200대를 잡았다. 그 말인 즉슨 올해 키보드 총 컴퓨터 1000대 중에 키보드 200대 정도가 노후화돼서 새 걸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작년에 예상을 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키보드 200대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 거예요. 그 200대에 대한 예산이 한 대당 10,000원이라 해가지고 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변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작년에 직원들이 키보드가 파손된 게 300대인 거야. 300대. 너무 세게 두드려가지고. 200대가 아니라 300대라고. 그럼 100대만큼 더 사와야 되겠죠. 그럼 멘붕이 오는 거죠.
200대에 대한 예산만 내가 편성을 해서 갖고 있었는데 300대를 교체해달래. 그럼 나는 위에다가 뭐라고 보고를 할 거냐 그거야. 위에 요즘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키보드를 세게 두드려서 300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윗사람들은 그런다고. 너 작년에는 그런 거 예상 못 했냐? 네가 예상을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거 아니야. 불필요한 예산이 불필요한 집행이 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근데 사람 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직원들이 아끼고 닦고 그죠? 기름치면서 써가지고 100대밖에 필요하지 않다더라. 교체해야 되는 게. 물론 극히 드물겠지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용산 전자상가에 뛰어가게 되는 거예요. 용산 전자상가에 뛰어가게 돼가지고 내가 작년에 예상했던 키보드 교체는 200대니까 200대만 교체해가지고 300명을 줄을 세워가지고 300명 중에 200명에 대해서만 선착순으로 내가 키보드를 교체해줘야지. 그럼 사람들이 다들 내한테 들러붙겠지. 잘 봐달라고.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내가 예상했던 키보드 한 대 교체 비용 단가 10,000원을 깎아서 줄이면서 300대를 살 수 있는 200만 원으로 200대가 아니라 200만 원으로 300대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 가지고 자꾸 딜을 하고 댕기는 거예요. 여기는 키보드 한 대 얼마입니까? 내가 몽창 살 건데 한두 대 살 게 아니라고 300대 살 건데 300대에 200만 원 합시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해가지고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목표의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 2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 그리고 실적 비교 분석을 통해 가지고 차이 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어떤 차이가 발생했는데 100대만큼 더 필요하게 됐다고. 그죠? 그 원인은 뭔데? 직원들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라 가지고 키보드를 막 잡아 뜯는 거라. 그죠? 그래서 키보드가 많이 파손이 됐다더라. 그죠? 환경 적응력을 높여준다는 얘기는, 그죠? 그때 그 위기 상황을 잘 모면한다. 그런 거에 다른 표현이 아니겠나 싶어요. 자, 괄호 이번에 향후 1년간의 계획을 산정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사전에 모색할 수 있게 해주며 실수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 실수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죠. 근데 물론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올해 이제 예산을 짠다고. 올해 예산을 짠다는 얘기는 올해 말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짤 거야. 근데 내가 작년에 200대가 필요하다고 봐가지고 300만 원치 200대가 필요하다고 봐가지고 200만 원의 예산을 내가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깨놓고 보니까 300대가 필요했던 거라. 그럼 올해 말이 됐을 때 내년도 예산을 추정을 할 때 올해도 내년에 아마 200대 정도가 교체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피드백이 우리가 온 거예요. 어떤 피드백이 왔는데 작년에 이맘때에도 내가 한 200대 정도 교체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놓고 보니까 300대나 필요하던데 그럼 올해도 300대 정도 예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실수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해준다. 그죠? 사전에 모색할 수 있게 해주며 괄호 3번에 예산 편성 과정과 예산 실행 과정에서 상하 간, 부서 간 의사소통을 증대시켜준다. 이건 당연하죠. 200대 교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0대가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부서에 계속 전화하겠죠. 진짜 필요한 거 맞냐고. 왜 필요한 거냐고. 도대체 왜 문제가 발생한 거냐고. 그리고 상하 간. 그죠? 윗선에도 얘기를 하는 거죠. 임원들한테도.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키보드 소유량만 해도 그게 확 드러난다고. 200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화된 건 200대인데 나머지 추가되는 100대는 파손이 된 거더라. 파손이 된 거더라. 그래서 상하간 의사소통을 증대시켜준다. 그죠? 깨지겠지만 괄호 4번에 예산 편성을 통해서 사전에 기준이 정립됨으로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되어 비합리적인 지출을 방지해주고 권한 위양의 수단이 된다. 이건 좀 긍정적인 기능이겠죠. 이게 어떤 얘기냐. 내가 올해 키보드 200대가 교체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300대가 필요하게 됐네. 근데 내가 작년에 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팅 안 했더라면 올해 300대에 대한 300만 원을 그냥 쉽게 지출했겠죠. 쉽게 지출하고 300대를 교체해 줬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내가 용산전자상가까지 뛰어가가지고 직접 뛰어가가지고 가격을 후려치고 딜을 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올해 비용은 키보드 비용은 300이 지출이 됐겠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비용을 200만 원에 맞춘 거 아니에요. 그죠? 예산을 짜면 그죠? 그런 책임감도 갖게 되고 긍정적인 기능을 할 때도 있다.
자, 이번에 이제 단점도 있죠. 단기 손익을 중시해서 근시안적인 사고에 치중할 수 있다. 그죠? 당장 올해 손익을 좋게 만들고 싶어. 좋게 만들고 싶은데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걸 다 집행하고 나면 올해 손익이 무조건 안 좋아질 거라는 게 불보듯 뻔해. 그럼 좀 미루는 거죠. 예산을 책정할 때 빼놨다가 내후년 혹은 5년 뒤로 미루는 거죠. 예,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질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단기 손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 됐죠? 자, 바로 이번에 목표대 실적을 계속해서 대비하기 때문에 성과 조작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목표대 실적을 계속해서 대비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제가 아까 키보드 교체 비용에 대한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2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게 목표라고, 목표. 근데 올해 깨놔놓고 봤더니 키보드 교체하는데 비용이 300이 들었어요. 300이. 그러면 나의 인사고과를 담당하는 인사 담당자들은 장병원하는 쟤는 예산을 2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300만 원을 집행하더라. 예산 대비 실적을 봤을 때 쟤는 예산을 제대로 통제 못하고 있다더라. 이런 인식이 생긴다고. 그러면 저는 인사고과에서 나쁜 점수를 받겠죠. 근데 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러면 성과 조작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죠? 계속 목표만큼의 실적을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목표 200만 원에 맞춰야 되니까 실적을 줄일 수도 있어요. 줄인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데, 아까 키보드 300대를 200만 원에 가격을 후려쳤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라.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는 200대만 교체를 한다고. 필요한 수요는 300대인데. 300대인데. 왜? 내가 목표 대비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100명의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년까지 계속 그 불편함을 갖고 일을 하게 되겠죠. 혹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게. 내가 올해 키보드 교체 비용을 200대를 예상을 해가지고 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깨놓고 보니까 키보드 150대만 교체해도 돼. 키보드를 150대만 교체해도 된다고. 그러면 200만 원을 대비해서 나는 실적이 150만 원만 집행이 됐으니까 인사고과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겠죠. 아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런데? 쟤는 예산 책정을 할 때 항상 뻥튀기로 예산을 책정하더라. 올해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은 150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해가지고 회사의 예산 손익에 대해서 예산 손익이 낮게끔 나오도록 제가 원인을 제공했다더라. 그래서 인사고과에서 도리어 또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어요? 일단 200대를 무조건 교체하려 하겠죠. 근데 필요한 건 150대예요. 불필요한 50대의 교체 비용이 추가로 또 발생할 수가 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다. 자, 그리고 괄호 3번 예산 편성 시 판매 예산은 낮게 편성하고 비용 예산은 높게 편성하려는 예산 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예산 여유라는 용어가 나왔죠. 판매 예산은 낮게 편성한다는 얘기는 매출은 낮게, 비용 예산은 높게 편성한다는 얘기는 비용은 높게, 그럼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죠?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보수적으로. 됐죠? 이런 걸 예산 여유라고 표현한다. 예산 여유. 그게 무슨 말인데? 수익을 낮게 잡았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높게 나왔어. 여유가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죠? 비용은 적게 나올 건데 많이 잡아놨다고.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예산 여유라고 표현한다. 자, 그 밑에 개개인에게 예산 목표가 할당되는 경우에 조직원들이 과도한 심적 부담감을 지니게 된다.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과도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죠. 그죠? 이런 불이익들이 생길 수가 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종합예산관리의 성공 요건도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관리를 할 때 성공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느냐. 그죠? 자, 책임 단위별 부여, 목표 부여. 책임 단위별 목표는 되도록 개인에게까지 부여되어야 한다. 목표 부여가 명확해야 개개인도 스스로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그죠? 회사 전체의 목표가 나 개인의 목표와 동떨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나의 목표와 회사 전체의 목표가 같이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느냐? 그러면 목표가 일치하지 않겠죠.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개개인 구성원의 역량까지 같이 성장을 한다면
개개인과 개개인의 목표와 회사 전체의 목표가 부합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야구 선수들 생각하면 돼요. 야구 선수들 지가 지나깨나 홈런 친다고 해봐야 다 필요 없다고. 그죠? 저 팀이 경기마다 계속 치면 포스트 시즌도 진출 못하죠. 포스트 시즌 진출 못하면 그만큼 경기 수를 많이 못 뛰죠. 그럼 뭐 홈런 칠 뭐 기회가 더 있겠어요? 없지. 근데 내가 일단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게 목표다. 우리 팀이 승리하는 게 목표라 가지고 내가 거기에 일조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팀도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내가 경기에 출전하는 수, 그리고 타수도 늘어나니까 그만큼 더 기회도 생기겠죠. 그런 게 조직 전체의 목표와 개개인의 목표가 일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번에 업적 평가의 활용 시 사정고지.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목표에 미달하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지가 예산에 편성되고 실행되기 이전에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불안감이라는 리스크를 직원들한테 떠넘겨주면 안 된다. 예산을 편성해와라. 근데 예산 대비 실적을 가지고 너한테 인사고과 하는데 참고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인사고과의 점수, 배점이 미칠지 항상 불안감에 예산 집행을 못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나눠요. 예산 대비 실적이 80%에서 120% 사이다. 그러면 A 클래스. 그리고 뭐 60%에서 혹은 뭐 140% 사이다. 그러면 B 등급. 이런 식으로 예산과 실적이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고과에서 점수를 매기는 게 다반사입니다. 자, 3번에 경영 방침의 반영. 예산 편성에 최고 경영자의 경영 방침과 부문 책임자의 부문 경영 방침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당연하겠죠. 회사가 가려고 하는 방향, 그 방향대로 오너도 가려고 할 거고 각 팀의 팀장들도 그거에 발맞춰가지고 같이 가려고 하겠죠. 4번에 철저한 사후관리. 편성된 예산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비교 분석되어 업적 진도 체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자, 그렇게 안 한다면 예산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피드백을 가져야죠. 피드백을 가지고 그 피드백에 따른 인사고과에 그죠? 점수도 부여를 해야 되겠죠. 평가도 해야 되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예산을 어느 주기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느냐면 대기업체에 가면 일반적으로 매월 초에 월간 회의라는 걸 합니다. 그때 월간 회의를 할 때 제일 서두에 지난달 예산과 실적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이러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했다. 이 예산을 작년에 잡아놨었는데 올해는 집행을 안 하기로 했다. 혹은 올해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반기로 밀어놨다. 도입되는 시기를. 이런 식으로 다 예산 대비 실적을 차이가 나는 걸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자, 5번에 최고 경영층의 사고 돼 있죠. 사고. 최고 경영자는 예산의 기능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고 중간관리자, 하위관리자, 실무자 등 최대한 많은 조직원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고 경영자들이 많이 바빠요. 일반적으로 보고가 들어오면 그걸 손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다시 반려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강하죠. 아무튼 그죠? 그 이상적인 형태로는 최고 경영층이 이런 사고를 해주면 밑에 직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일을 할 때 편하다. 자, 밑에 수행 내용 전사 예산 계획 편성하기도 있죠. 재료, 자료, 좋은 재료와 자료가 있고요. 기기, 장비, 공구, 뭐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스프레드 시트, 좋은 걸 다 씁니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 안전 유의사항 돼 있는데 수행 순서라는 게 있죠. 수행 순서. 자, 이것도 업무 분장이나 마찬가지라 가지고 안 볼 수는 없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쭉 같이 읽어가면서 넘어갈 거예요. 잠깐 끊었다가 요 얘기부터 하시죠.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